안녕하세요. 성선재TV의 성선재입니다. 오늘은 세종교육연구소장 송명석 박사님을 모시고 미국과 핀란드의 도서관 제도를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도서관이 어떻게 발전했으면 하는 이런 담론들을 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올리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세종교육연구소장 송명석입니다. 네. 우선 그 미국의 퍼블릭 라이브러리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롤 모델이 되고 있는데, 어떤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퍼블릭 라이브러리 탑 5를 이렇게 선정해서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가 그 지방 소도시에 이런 그 커뮤니티 라이브러리, 퍼블릭 라이브러리가 더 잘 보이는 것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에 의해서 지방자치, 교육도 지방교육자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는 보니 뭐 미국도 워낙 이제 대도시 위주로 발전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그쪽에 투여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파괴에 나온 거 보니까 다 대도시더라고요.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뉴욕 퍼블릭 라이브러리, 뉴욕주에 있는 뉴욕시 퍼블릭 라이브러리가 1등이더라고요. 넘버 1. 1년에 방문하는 사람이 약 175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서비스에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 그 서비스 에어리아면 그 인구가 350만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1년에 약 4번 정도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통계 보니까 성인들은 1년에 도서관 한 번도 안 간다고 우리 그렇게 나오죠. 예. 근데 미국의 뉴욕에서 1등이 뉴욕 퍼블릭 라이브러리고, 2등이 넘버 2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퍼블릭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여기는 1년에 약 1,400만 명이 방문을 하고, 그래서 인구는 약 45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지역이. 그러니까 여기도 평균 한 4번 정도 가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세 번째가 놀랍게도 뉴욕 안에, 뉴욕시는 5개의 버로우라고 우리로 말하면 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하튼, 그 다음에 스태튼 아일랜드, 그 다음에 퀸스,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가 잘 아는 브롱스, 뭐 이런 지역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구의 하나인 퀸스 퍼블릭 라이브러리가 1150만이 방문한다고 해요.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퀸스가 뉴욕에서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라고 합니다. 맨하튼이 잘 사는 동네인데, 그렇게 조금 말하자면 서민들, 중산층이 사는 곳인데, 세계적으로는 또 특히 미국에서는 넘버 3에 도서관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LA County Public Library,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죠. LA시가 있고 LA시를 둘러싸고 있는 큰 구역, 그 카운티라고 보통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이제 시티하고 카운티하고 이 범위가 다릅니다. 인구가 방문하는 사람이 한 1,100만 된다고 합니다. 1년에 방문자가. 그리고 그 서비스 되는 인구는 한 340만 명. 이렇게 해서 캘리포니아가 한 5명 정도, 인구 1인당 방문하는 게 5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버 5가 우리의 상상을 좀 초월하는 곳이에요. 어디냐면, 워싱턴주에 있는 시애틀시의 킹 카운티 퍼블릭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킹 카운티 퍼블릭 라이브러리가 바로 빌 게이츠가 거기에 살고 있고, 현재도 거기에 살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애틀 거기에 있습니다. 이쪽 지역, 워싱턴 사람들은 워싱턴이라고 하면 또 미국의 수도도 얘기하지만, 미국의 한 주 워싱턴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킹 카운티 퍼블릭 라이브러리 굉장히 자랑스럽게 지적인 곳으로 유명한 곳인데, 여기가 1년에 한 1,000만 정도가 방문을 하고, 그 서비스를 받으시는 인구가 140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1년에 한 7번 정도 도서관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사실 부럽죠.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통계가 쭉 나와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송 박사님은 또 핀란드에서 또 이렇게 연수를 하신 뭐 이런 그런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 핀란드가 국가 경쟁력 1위라고 하죠? 네. 특히 교육에서 그렇습니까? 예. 핀란드의 교육 부분 국가 경쟁력 1위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거는 뭐 일단 교육에 투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데, 압축을 하면 핀란드 교육의 가장 1순위가
교사들의 페이가 네. 월급이 변호사, 네. 교사, 네. 의사 네. 이 세 부류의 직군의 월급이 네. 거의 동일하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6년제 이상의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사가 교사가 될 수 되기 있군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임용고시에 준하는 시험이 변호사 시험에 능가하는 네. 엄청난 경쟁률의 시험을 합격해야 되고 네. 그 합격을 해서 그 페이를 네. 많이 주고 네. 그 교사들에게 네. 그 어떤 그 민원과 학부모님들의 어떤 그 우리로 말하면 교사들을 피하는 그런 네. 일련의 그런 행위가 전혀 없답니다. 그 권위를 합리적 권위에 절대 복종하는. 네. 그래서 교사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네. 교육 과정을 그 셀러버스나 커리큘럼을 디자인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 재량권을 100% 주기 때문에 네. 교육이 경쟁력에서 세계 1위를 하는 1순위가 된다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교사들에 대한 대우가 교육부분 국가 경쟁력 1위에 지금 말씀에 의하면 뭐 제일 중요한 원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사의 그 대우도 세계적인 기준에 보면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네, 결코 뭐 낮은 페이는 아니죠. 네. 네, 뭐 여러 가지 OECD 국가들을 했을 때 상위 그룹에 들어가는 수준으로 요즘 통계치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과문한 탓이지만 미국에서 많은 이제 교사들을 선생님들을 만나고 했을 때 그분들이 한국의 교사가 되는 것을 한국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높은 존경과 높은 대우를 받는 거 보고 깜짝 놀라면서 한국에 가서 교사를 하고 싶다고 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 네, 네. 예, 뭐 아시다시피 미국은 기본적으로 방학 때는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네, 네. 왜? 일을 하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게 일이고 이제 물론 이제 그때 연구하고 다른 뭐 잡모 이런 거는 있는데 그거는 미국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자기가 다음에 자기 직업의 연속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지 실제로 일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9개월만 내지는 10개월만 월급을 주고 나머지 하지 않는 기간에는 주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급여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한 평가의 측면에서 교사의 직업의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론 OECD가 미국 이퀄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미국이 가장 큰 구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예를 이제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교사들이 그런 평가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교사의 페이와 교사의 페이만으로는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선생님은 누가 하느냐 열정으로 한다 뭐 보통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조금 뭐 유럽의 그 잘 나가는 좀 공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핀란드라든지 북부라파, 스칸디나비아식 교육 이쪽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또 한쪽에서 보면 꼭 그것만이 답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반론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뭐 페이가 물론 자본주의에서는 상당히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지만 그 이외의 어떤 소프트웨어의 측면의 어떤 프로그램 활성화, 어떤 인식의 전환 이런 문제점들이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변인이 되죠. 핀란드 교육이 이제 아까 모두 말씀드린 교사 페이가 가장 높고 그 권위를 인정해준다는 점에 1순위가 되지만 사실은 그 저변에 깔려있는 도서관의 활성화라든가 또는 교사 교육과정의 그런 자율적인 운영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모든 뭐라고 할까요? 열려져 있는 어떤 시스템 그리고 산업 연계된 어떤 협동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또 잘 알다시피 초중고 대학까지 교육비가 또 무료였으니까 뭐 그런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핀란드 교육의 종합적인 어떤 시스템이 잘 되기 때문에 세계 경쟁력에서 1순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죠. 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좀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시죠. 우선 뭐 제가 먼저 미국의 공공도서관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송 박사님은 핀란드의 공공도서관이 네네. 그러면 어떻게 세계 인류가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미국의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두드러진 게 좀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은 3D 룸 이런 것을 설치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느 도서관에 가도 3D 룸 이런 게 없습니다. 네네. 정말 요즘 말하는 3차원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건데 이제 미래 세계는 3D, 코딩, 드론 뭐 이런 것이 미래 세대를 AI, 인공지능 이런 것이 이제 그 지배를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도서관이 대부분 책, 그것도 다 오래된 책, 물론 더 향기나는 책 중요한 거지만 그것이 압도적이고 이러한 좀 더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너무 과거 지향적이지 않나 이런 느낌인데 미국은 보통 보면은 3D 룸을 설치해 놓고 여기에 프린터까지 다 구비를 해놨습니다. 네네. 혹시 3D 프린터가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글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주변에서 네. 뉴스에서는 가끔 봐도 주변에 3D 프린터가 없잖아요. 네네. 일상화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예, 도서관에 가도 구경할 수가 없잖아요. 3D 프린터 한 대에 수백만 원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 비쌉니까? 예, 그리고 그 프린터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네. 그런데 이 퍼블릭 라이브러리에 있는 3D 프린터에서는 프린터가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우리는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책을 몇 권 뭐 전집을 사놓는 것보다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비용 부담 없이 이런 것이 중요한데 또 하나 코딩 교육이 지금 열풍이지 않습니까? 네네. 코딩이 혹시 뭐라고 알고 계세요? 코딩 교육이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서 어떤 교육의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그렇죠. 그런 컴퓨터에서 프로그래밍을 짜는 거죠. 네네. 네. 근데 우리가 사실 코딩에 저희 때만 해도 그런 걸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죠. 네네. 그러면 미래 세대는 전부 다 이런 프로그래밍으로 뭐든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도서관에서부터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미국의 도서관들은 대부분 보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레고룸이 있더라고요. 레고. 레고. 이게 특정 브랜드 상품이기도 하지만 이걸로 뭘 조합을 해서 만드는 거 아이들이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이런 레고. 또 그다음에 블록 쌓기. 블록 쌓기. 네. 그렇게 하고 미로 게임 이런 거에서 그리고 이제 그림 이렇게 해서 뭐 제일 작은 거는 4피스에서부터 지능 발달에 따라서 뭐 8피스, 16피스 이렇게 해서 쪼개서 이 그림 찾기, 그림 조각 맞추기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코딩 교육의 기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네. 잘해서 이걸 어떻게 배합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코딩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교육적 효과는 뭘까요? 창의력, 아하. 그리고 논리력, 논리력. 예, 문제 해결 능력, 예, 논리력. 그게 미래 교육의 모토이고 정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네, 가치이고. 네. 그런 것을 학원에서 선생님이 앞에서 뭐 혼자 설명하고 나머지는 듣고 이러면 사실 다 졸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놀이로 딱 던져놓고 너가 놀고 싶은 거에서 만들어라.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런 걸 배워야 되겠죠. 네네. 예, 우리의 도서관도 또 한다면, 미국에서 공공도서관에 보니까 메이커룸이라고 있더라고요. 아, 네네. 예, 뭘 만드나 봤더니 제일 중요한 게 그 재봉틀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요즘 뭐 다 대규모로 생산돼서 나오지만 집에서도 아니면 이런 데에서도 자기가 재봉틀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보고 그래서 인형 옷도 만들고 자기 옷도 만들어 보고 이런 걸로 해서 재봉틀 가지고 하고 또한 장난감 만들기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메이크룸을 만들어 놨어요. 아, 네. 네,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도서관의 본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도서관은 그저 책 장소를 얼마나 많이 해놓느냐 해놓고 대여해주는 거. 대여해주는 거고 거기 앉아서 조용히 공부하는 거, 책 읽고 또 아니면 자기가 혼자 학습하는 거. 학습 독서실의 기능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도서관에서 탈피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뭐 도서관의 유쾌한 반란이라고 할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도서관은 더 이상 책만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장난감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생활 도구도 빌려주고, 그리고
악기도 이렇게 빌려주는 곳으로 해서 미국 보면 악기도 빌려주고 장난감도 많이 빌려주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 미국의 퍼블릭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는데 혹시 핀란드의 도서관은 어떻습니까? 아,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네. 언급한 그런 게임이라든가 악기 이런 거 재봉틀 그런 것도 해주고 또 이제 핀란드는 그 추운 나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노르딕, 네. 뭐 그 스키 타는 모든 네. 장비들 대해주고. 그래요? 그 스키도 뭐 개인이 다 네네. 돈이 없는 사람도 빌려서 탈 수가 있네요. 네네. 저도 도서관에서. 네. 네. 심지어 뭐 혈압을 재는 혈압계라든가 네. 뭐 일반 노르딕 장비라든가 네. 뭐 그다 스포츠. 정말 재미있는 지적이고 또 유익한 말씀이군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도서관은 과거 선인들의 지혜를 배우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의 삶의 모습을 말하자면 삶의 체험이죠. 그래서 체험, 네. 현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체험들을 해줘야 미래가 대비가 되잖아요. 그래, 과거와의 브릿지 역할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도서관은 미래와 브릿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죠. 자, 오늘은 우리 도서관이 어떻게 앞으로 변모해 갈지 코로나 시대 이후에 그런 모습에 대해서 미국과 핀란드의 경험을 같이 공유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성선재였습니다. 네, 세종교육연구사 송명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